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접종 때문에 좀 주춤하다가 지금 그래도 유럽에서는 지금 유로 2020 지금 이번 주에 이제 8강전이 치러지죠. 마스크 벗고 소리 지르고 아프리카는 지금 접종률이 1%도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참 정말 불균형은 여전한데도 참 세상이 참 뒤숭숭합니다. 다들 지금 델타 변이에 굉장히 신경들이 많이 쓰실 텐데 과연 그 델타 변이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 분석한 걸 좀 짚어봤습니다. JP모건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지난 30일자에 분석을 했는데요. 델타 변이가 최근 몇 주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을 높이기는 했지만 그 선진국 팬데믹 그 상황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작동하고 있고 또 그래서 증시 포지션에 이렇다 할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요. 올해 초에 영국형 변이가 그 걱정을 떨 때도 그때 이제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그 향후 채권 금리하고 가치주가 반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시장이 영국형 변이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가치주가 강한 랠리를 보인 반면에 성장주는 매도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지금은 아직 성장주가 가치주를 앞서가지만 이런 델타 변이를 시장이 적절하게 이제 소화를 하게 되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펀드 스트랩 톰 리 리서치 대표 분석인데요. 7월은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여기다가 또 델타 변이까지 겹쳤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델타 변이 때문에 아주 또 다른 봉쇄가 크게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7월이 되게 그야말로 잔인했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상반기가 좋았을수록 더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올 상반기에 14%가량 뛴 점도 상기시켰고요. 톰리는 S&P 지수가 올해 말에 한 4,600 정도로 갈 걸로 봤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4,319, 한 0.5% 올랐죠. 달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달러는 델타 변이의 그야말로 완연한 수혜 부문으로 평가가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지난 4년 6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위험 선호가 강화되면서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던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원자재 통화죠. 여기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달러에 대해서 과도하게 쌓여있던 투기적인 순매도 포지션도 서둘러 청산됐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게 달러 강세를 뒷받침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규모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서둘러서 포지션을 폐쇄를 했기 때문입니다. HSBC의 폴 맥켈 글로벌 외환 리서치 헤드는요, 외환 시장이 위험 선호 심리 약화하고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는 데서 이제는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몇 달 불거졌던 투기적인 달러 매도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인플레 불안감도 조금 이렇게 많이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HSBC는 증시 골디락스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했고요. CNBC 지난 29일자 분석인데요. 시장이 인플레 기대를 반영하는 손익분기 인플레 BEI가 장기적으로 가라앉는 추세다. 이런 게 증시를 지지하는 요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EI가 지난 5월에 8년 사이 최고치를 보인 후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건 향후 인플레 불안감이 잦아드는 양상임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 공동 설립자 닉 콜라스도요. 미국 인플레의 구조적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할게요. 미국 인플레의 구조적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시장이 떨친 걸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게 올 하반기 금융시장의 주요 요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HSBC 그 프라이빗 뱅킹 쪽의 윌리엄 셀스 CIO는요. 연준이 지속적으로 인플레를 견제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골디락스, 이게 이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점도표가 공개되고 나서 완화 기조 유지하고 인플레 견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로다가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것도 인플레 급등에 따른 그 최악 시나리오 우려를 좀 많이 덜어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물 수익률이 1.5%를 크게 넘지 않아서 증시를 계속 지탱할 거다 이렇게 보면서요. 저금리하고 저인플레 그다음에 회복이라는 긍정적이고 그 근본적인 조합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성장주하고 가치주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슈왑 파이낸셜 리서치의 캐시 존스 채권 전략가 얘기인데요. 10년물 수익률이 1.5%를 믿던 거 의미를 이 사람은 분석을 했습니다. 1.47%대까지 후퇴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6월 한 달에만 한 11bp 정도 떨어졌다. 이건 10년물 그 금리가 2%를 웃도는 그런 인플레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SVB 자산운용 에릭 수지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요. 인플레 상승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하지만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나는 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화하고 기술 진전, 또 인플레 견제 요인이라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마켓워치는 그 대규모 재정 부양에 힘입었던 미국의 경제 반등이 고점을 찍고 둔화하기 시작한 점도 앞으로 채권주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BIS,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죠. 여기 경제통화부문 클라우디오 보르지오 헤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상승이 일시적이다. 그러면서 이건 기뻐해야 할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가르드 ECB 총재도 인플레 상승이 일시적이고 가까운 미래에 목표치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내다본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BNP 파리바의 윌리엄 드 비즐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런 그 관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는데 이제 불황에 빠지는 그 최악의 상황인데요. 경제 재개 효과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성장률이 물론 조금 완만해질 거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그 성장 잠재율 이상으로 계속 확대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인플레가 그동안의 기저 효과하고 공급 병력이란 그 이적 요소로 상승은 했지만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진정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인준이 과연 그 인플레를 제대로 통제할까? 이런 그 대한 그런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는 지금 연준 내에 인플레 불협화음도 오히려 확대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CNBC가 지난 28일 그 2분기 글로벌 CFO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그 자문하는 CF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연준의 이거 인플레 통제 능력이 아주 낮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 그 연준 인플레 통제 능력에 대해서 47%가 전혀 신뢰 못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뭐 조금 신뢰한다가 38%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는 그런 응답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 쪽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CFO들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신뢰율이 높은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CFO들은 코로나19보다는 인플레를 더 큰 외부 리스크로 봤습니다. 엘 에리언, 알리안스 수석 경제 고문이죠. CNBC 28일자 대담에서요, 연준이
인플레를 과소평가해서 정책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자칫 침체로 갈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이런 식의 비판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의 데이비드 로치 대표도 같은 날 CNBC를 통해서 연준이 시장 거품을 터뜨릴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런 거품 붕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품이 어떤 것 때문에 터질지를 내가 속단은 어렵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탓도 얘기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주시하는 부분은 연준이 긴축을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그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지난 30일자에서요.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인플레도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 간에 여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대응을 두고 점점 견해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다. 또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둔화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긴축을 하라고 아주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그런 분열상이 더 뚜렷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진단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조금 전에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들어왔는데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3만 달러 이게 이제 심리적 이른바 지지선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가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 이제 응답자의 18%는요. 지금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뭐냐 했더니 비트코인을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거의 한 2배가 됐습니다. JP 모건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인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50%가 다시 이상으로 넘어갈지를 예의주시를 해라. 이게 만약에 50%가 다시 넘어가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반 회복 여부가 비트코인 약세 국면이 끝난 건지를 판단하는 관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지난 몇 주 정도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났고 반면에 이더리움 쪽 펀드로는 자금 흐름이 조금씩 둔화됐다고 했고요. 이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산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켓 인사이더 분석 집계를 보면요. 비트코인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 약 46%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17%. 이게 올 초만 해도요. 비트코인은 70%고 이더리움은 12%였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파나길루 초글루는요. 당분간 비트코인 약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큰 손들이 다시 사기 전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6만 5천 달러 때까지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45%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 투자자들,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남원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월가 투자자 캐시우드 이 사람이 이렇게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 여기서 비트코인 ETF 상품을 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SEC에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는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세계 최대 가상화폐 펀드인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아크 21쉐어 비트코인 ETF 이게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 실적 추종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신청서에서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미래 기대, 그다음에 비트코인 거래 규모,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합리적인 비트코인 사용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적이다. 가치라는 게 상당 부분 투기적이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치 평가에 따라서 상당한 손익하고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했습니다. 지금 SEC가 과연 이걸 신청을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8개 비트코인 ETF가 신청이 됐는데 지금 뭐 심의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 이 사람은 MIT에서 디지털 통화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비판론자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유흥업소 쪽에서 외국인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뭐 감염자가 좀 빠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정의용 본부장의 걱정도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과연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전과 달리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와서 닿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 쪽에서는 델타가 뭐 크게 포트폴리오 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워낙 또 상황이 유동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좀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